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재테크 방법 저희 비급살롱과 함께 하시죠. 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돈과 인생에 대한 비급 전해주실 우리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비급살롱을 빛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비급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의 저축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MC님께서 되게 또 공감하시겠어요? 갑자기 맞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아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부쩍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녀들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부쩍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제 주변만 그렇습니까? 제 주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이렇게 자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 대비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질 소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회복 시기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실질 소득 증가율에 비해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요, 그에 비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아무래도 부모 세대가 재테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이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과 저출산의 영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2024년 기준으로 0.72명입니다.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요, 특별공급 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 임신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많은 현금성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지원금으로 어떻게 자녀 재테크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는 몇 년 좀 남은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 또 조만간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녀가 없기는 하지만 아직 네네. 결혼을 안 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 정책 중에서 저출산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지원금이 확실히 정말 늘어나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돈 관리를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녀의 자산 관리를 시작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돈을 모아준다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녀의 학자금이나 자녀의 창업 자금을 준비해준다거나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해야지 중도에 포기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저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이 무려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탄생해서 대학까지 가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월 평균 양육 비용만 80만 원 이상이 드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저도 아이를 기르지만 8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용을 좀 감당하려면 계획적인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 이거 보니까 저도 방금 웃음이 나오는데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택도 없다. 이건 택도 없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왠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최근엔 이제 저출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부모급여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대표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만 0세부터 1세까지는 월 100만 원, 그리고 만 1세부터 만 2세까지는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수당인데요.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개월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치면 이제 만 7세가 되면 아이는 무려 2,760만 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가지고 아이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자금, 종잣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도요,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려면요,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2년 안에 쓸 수 있는 뭐 200만 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가 주는 걸 제외하고도 그 지역에서 주는 출산 장려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낮을수록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원금의 종류도 많고 액수도 네.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지원금으로 저축을 했을 때는 혹시 세금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아,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더해서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인 2천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4,760만 원까지도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계좌를 적으실 때 본인의 계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부모 계좌로 받으셔도 네, 이것은 비과세 증여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더라도 증빙 서류를 잘 모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 계좌로 이체하실 때 아동수당, 부모급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녀가 출산하고 나서 조금 이제 산후조리원 끝나고 나시면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시거나 저축 계좌를 만드셔서 바로 이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귀찮으면 바로 들어가게 해라. 네, 그리고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황태경 전문가님 자녀 나이가 저는 아들이 7살이에요. 7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자녀 앞으로 나오는 돈을 매달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물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엄마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동수당 받는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계좌로 바로 받아서 ETF 사서 운영을 해주고요. 하나는 좀 장기저축으로 해가지고 현금을 좀 마련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계좌를 조금 뭐라고 하죠? 어색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이제 증권을 하면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먼저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은행사부터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자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는요. 요즘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회 공헌 느낌으로 해서 이제 특판 상품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해에 출생한 아이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가입 금액이 크진 않아요. 보통 뭐 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입 금액이 적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도 지금 좀 저금리 상태라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2%인데요. 그런데 조건이 좀 붙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달성을 하시면요. 저기 적혀 있는 대로 뭐 8%에서 12%짜리 이제 고금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보통 조건들은요. 계좌가 한 번도 없었던 신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몇 명이나 케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 1명 있으면 1%의 우도 금리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이 2명 있으면 2%의 이율을 지급을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받는 아동 수당을 해당 은행 계좌에 연결을 하시면은 또 우대 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1년짜리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끔 좀 한정 판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한정 판매 계좌 개수가 작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은행에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금리가 매번 바뀌고 상품들이 매번 달라지니까 이제 이걸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좋을지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로 가시면 저출생 극복 상품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예적금뿐만 아니라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시면 이제 다자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지원금, 뭐 이런 은행, 또 이런 상품들도 있지만 또 출산을 하자마자 이제 잘 계좌를 만들면 출생 축하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주고요. 또 청약 통장을 만들면 2만 원 주고 또 적금 통장 만들면 1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8만 원씩 이렇게 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세본, 그리고 자녀 도장 이렇게 지참하셔서 은행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저축 관리를 좀 시작하면 좋을지 쭉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게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한들 이자가 그렇게 크게 붙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저축만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은행 외에도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사실 보험사의 장기 저축성 상품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자녀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가계 지출이 조금 덜한 데에 비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수록 교육비나 학자금, 뭐 결혼 자금까지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된 지출 시점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축 설계가 필요한데요. 그 상품이 보험사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상품 이름을 말씀드리면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5년에서 10년 정도를 납입하시고요. 평생 사망보장을 받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이 단순한 보장성 사망보험을 넘어서 평생 이게 장기 유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이 해지 환급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돌려받는 금액이 이자 차익이 발생이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축 수단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 조금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신보험이요? 종신보험하면 이제 저희 같은 가장들이 좀 사망 시에 또 대비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저축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종신보험 하면은 사망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적용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 오해를 풀어드리면은 우선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업법상으로는 이제 보장성, 사망을 보험하는 보장성 보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제법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요. 이게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해를 하실까 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 중에서 이제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거치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처리가 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두 다 모든 보험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단기납 저축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신보험 이런 보험들에 한해서는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거치 시에는 이제 저축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름 안에 이 운영 체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하시면 단기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5년이나 10년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부의 돈을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5년 정도 납입을 하고 거치만 시켜두면은 보험사에서 이거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냈던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5년 동안 납입을 해서 1,800만 원 정도를 납입했다라고 치면은요, 5년간의 짧은 납입 후에는 이제 상품마다 좀 상이한 경향이 있지만이 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들을 보시면은 해지환급률 자체가 뭐 105%에서 뭐 높게는 124%까지 지급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목적으로 만약에 단기납 종신보험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이제 해지 현금률이 높은 곳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가 굉장히 사실 차이가 많이가 나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거치했을 때 저희가 단기납 저축으로 하면 이자가 500만 원 정도 쌓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거치시 비과세이면 500만 원 중에 1원도 떼지 않고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똑같이 이자를 500만 원을 받으시면 얼마나 세금으로 떼는지 아세요? 75만 원. 오,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15.4%인 75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시면 사실 납입 금액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이 붙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고액의 자산가분들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 이걸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이제 목적 자금을 만들어 주는 거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학자금이라든지 결혼자금 같이 좀 장기로 저축해야 되는 상품들을 활용하실 때 이 단기납을 많이 활용하세요. 저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자녀를 계약자로 해가지고 아무 그냥 단기납 종신보험 그냥 가입하면 땡인 건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요. 아이가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부모님이셔야 합니다. 네, 이런 효과를 일석이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녀가 계약자로 하면 이제 저축은 자녀가 하는 거죠. 이 받는 거는. 그리고 이 기능에는 종신보험, 이제 사망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피보험자가 부모님이 되시면요. 이제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보통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는데요. 10년 후부터는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상품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좋은 상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체감식 보험료로 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체감식 보험료라는 의미는 보험료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초반 3년에는 보험료 원금 100%를 납입하고요. 나머지 후반 2년에는 20%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점점 체감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 1, 2년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한 번에 이제 저축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더 쉽게 표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네, 50만 원씩 납입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원금을 받는 부모급여 100만 원, 그리고 50만 원씩 2년째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3년간 50만 원씩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4, 5년 차에는 아동수당으로 이제 납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총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40만 원입니다. 이렇게 2,040만 원을 만들어서 10년 차에 내가 이 돈을 만약에 해지해서 환급받는다고 하면 2,523만 4,8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여기 이자 차액에 483만 4,800원 이 돈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돈은 1원도 떼지 않고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있죠. 그리고 이 금액이 환급률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율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 모 상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복리로는 2.9%, 달리로는 3.26%더라고요. 현재 저희 우리나라 이제 이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실까요? 예금 이율? 저는 아니까 윤기 앵커가 대답하세요. 갑자기요? 긴장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찍어보세요. 몇 퍼센트일까요? 저는 안다니까요. 2.5%. 한 1에서 2% 정도. 네. 네, 맞습니다. 예금 이율이요. 지금 1에서 2%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앞으로 3차례도 또 인하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금 이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년간 3.26%를 이자로 해준다? 되게 메리트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요? 앞에서 저희가 아까 특판 은행 상품 이야기했고 이제 보험사 상품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의 전문가님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 빼먹었어. 은행하면 생각나는 거 청약
있잖아요. 근데 청약을 조금 빼두신 것 같은데. 설마 빼먹었을 리가 있을까요? 이제 하려고? 네, 이제 청약 얘기 드리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제 필수 기본 준비물이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 기간이라든지 이제 납입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일찍 만들어서 많이 납입을 해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영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네. 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지하라고 했어요. 해지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 2024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원래는 이제 2년 동안만 유예를 했던 것들이 이제 인정 기간이 5년까지 확장은 됐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저축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총 60개월, 그러니까 즉 5년까지만 납입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납입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만들어 주시면 좋냐면 자녀가 만 14살이 되는, 더 쉽게 생각하시면 중2 생일 선물로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요. 사실 은행도 모객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청약 통장을 같이 만들게 되면 뭐 2만 원의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벤트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주택 청약 통장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목돈이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어렸을 때는 가입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금 상상하고 있었는데 네. 중2병 걸린 자녀한테 갑자기 생일 생일 선물이야. 선물로 네 청약이다.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청약 통장에 가입해라까지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노후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도 국민연금 받기가 참 힘든데 우리 아이들이 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우리 세대까지는 아무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연금 개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하면서 점점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갈 시기를 늦추다 보니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성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가 받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부모 세대만큼 받기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사실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입자 수하고 납입 원금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생인 반면에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자녀들은 지금처럼 낸 만큼의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보존할 만큼을 수령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이 국민연금을 이제 보장된 소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자가연금 필수인 시대다. 정부에서도 계속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 너네들이 직접 준비해 라고 하는 지금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준비해라는 걸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힘든 걸 좀 알려줘봐요. 네, 제 거 준비하기도 힘든데 저희 아이 거까지 준비하기가 사실 좀 벅찹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뭔가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현명하고 똑똑한 부모님이시라면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개인연금을 개설하셔서 이제 운용을 좀 잘 해주시면 아이가 노후에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모든 금융 상품들이요, 시간에 투자하고 복리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연금이라는 상품은 이 복리의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 소액이 납입을 하는 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으로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나누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제 적격형 그리고 세제 비적격형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MC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표로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래서 세제 적격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령을 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연금저축펀드 하면은 사실 가장 큰 혜택으로 세제 혜택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다든지. 그런데 아이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추후에 다시 소급해서 이게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우선은 세제 적격형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제 비적격형은 세제 적격이랑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이제 납입할 때는 세금이 나가지만 수령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는 이제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보험사에 있는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이제 변액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투자 펀드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경이 되는데, 자 요즘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 최저로 이율을 보증해주는, 이렇게 금리를 고정시켜주는 변액연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활용을 해주시면 사실은 가장 좋지만 여유자금들이 다들 있으실까요? 누구한테 물어봐.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두 개를 하기가 힘드니까 둘 그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두 개를 다 하기가 사실 벅차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연금은 좀 마지막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진짜 마지막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매년 따박따박 지급이 되고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세팅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제 비적격형, 그래서 최저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들로 좀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전문가님도 헷갈리는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아니에요. 조사무사 쉬워요. 같았어요.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세제 비적격. 네, 비적격형. 네, 근데 비적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과세, 비자가 맞습니다. 붙으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최저 보증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요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나오는 그 방금 말씀드린 연금 상품들이 저한테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온 이유가 이제 비과세도 비과세지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높은 최저 이율을 보증해 준다는 건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저축 얘기를 할 때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지금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높은 금리를 보증해 주는 연금이 있다라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보험사들에서 최저 이율을 보증해주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이율을 따르기 때문에 연금을 운영을 해도 1%에서 2% 적은 금리로 운영이 되는데요.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에서 높게는 8%까지 이제 고정적인 최저 이율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연금들이 종신토록,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사망할 때까지 쭉 지급이 됩니다. 네. 이전에도 연금보험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요. 보통은 뭐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이제 확정형으로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100세를 넘어서 아마 110, 120세까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신토록 지급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로 이것도 만들어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월 20만 원씩 20년 동안 노후자금을 납입을 해준다라고 하면 납입하시는 원금은 4,8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뭐 7%나 8%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최저연금 기준액이 2억이 훌쩍 넘게 됩니다. 그리고 뭐 2억 하시면은 별로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65세 때 아이가 연금을 개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100세까지 꾸준히 이 금액을 받는다면 4억 3천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나는 4,800을 납입을 했는데 내가 탈 수 있는 건 4억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금 20만 원 정도 아껴서 납입한 금액이 4억이 되는 이제 마법 같은 연금인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재무 코치로 좀 활동을 하면서 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데 바빠서 사실 연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 사실 저축으로 4억을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4억 이상이 준비되는 상품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 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상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요? 네. 저는 2대 연금. 더 알차게 하고 알차게. 계시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괜찮아요. 나를 깔려다가 너 모르지 하려다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만 원, 20만 원 소액이 4억까지 불려 나가니까 굉장히 꿀팁일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정하거나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납입하던 과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냈던 돈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에 납입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의 보증 이율이 붙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요. 혹시나 연금을 받으시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내가 받을 연금액 중에서 내가 받은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다 상속이 됩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성비도 떨어지는데 사실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기간에 따라 40%에서 60%로 감액해서 받잖아요. 근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온전히 그 금액만큼 안 받은 만큼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망을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윤기 앵커가 저를 방금 전에 한 매기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제가 2대 연금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네. 조금은 알아먹었는데 구체적으로 알지 진짜? 못했습니다. 끝나고 물어본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또 활용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네, 저의 꿀팁이었는데 벌써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스포를 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부모님 연금도 준비하기가 힘들고, 근데 아이까지 연금을 준비를 해주고 싶지만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꿀팁인데요. 바로 2대 연금입니다. 이제 연금을 한번 납입을 해서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동시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를 이제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춰서 65세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사적 연금에서는 뭐 보험사마다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30세에 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30세로 개시를 하면 이 2대 연금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용어를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계약자는 말 그대로 돈을 내는 대상이에요. 저겠죠. 그리고 피보험자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수익자는 이런 혜택의 대상을 받는 사람이 보험금을 거꾸로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자를 부모로 설정을 해두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연금 개시를 30살로 아이가 30살 때 개시하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이제 아빠 나이가 65세가 돼도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통장으로 아이의 연금이 우선은 지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가 7살인데요. 저랑 약간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이가 45세가 됐을 때 제가 개시한다라고 연금을 지급을 해주면 저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아직 한창 나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 평균 여자 수명인 90살까지 산다고 해도 저는 아이와 함께 연금을 15년 정도 더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상속세를 제하고 우리 아이가 다시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한 번에 2명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조금 체감이 가기는 그러니까. 합니다. 제가 사실 아이가 없어서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까지 막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 MC님께서 굉장히 상당히 똑똑해 보이죠? 잘하고 계신다. 팔짱을 껴버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저축 관리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자, 지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셔서 우리 아이까지 자산 관리 정말 알차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녀의 저축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 비급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급 자산 관리 보고 오셨고요. 뒤를 이어서 자녀 자산 투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모았으니까 불려야죠. 굴려야 된다. 네, 투자하면 생각나는 게 증권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증권사 계좌 저도 이제 자녀 거 만들었는데 많이들 저한테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부모 계좌로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자녀 명의로 만들어줘야 되냐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전문가님들이 가이드 좀 잡아주세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녀 명의로 증권사 계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녀 앞으로 모아나갈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준비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 앞으로 모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증여세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사실 이게 불려나갈 자산이잖아요. 만약에 증여를 하지 않고 부모님 계좌로 만약에 굴리신다고 하면 그 수익분까지 나중에 증여세로 물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앞으로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그 수익이 생긴다면요. 그 수익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가 되지 않죠. 그래서 네, 자녀 앞으로 꼭 모아나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부모 수당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증권계좌로 받으시면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딱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굴려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운용을 해주시지만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이들이 함께 투자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녀 앞으로 해놔야 자녀가 함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녀 앞으로 개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경제 교육까지 생각한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계좌 개설을 할 때 보통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되고 지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을 쓰시기가 좀 어려워하시거나 나는 내가 하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면은 준비물을 챙겨서 가까운 이제 증권사 지점에 가시면은 계좌 개설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도 사실은 요즘은 부모님께서 자녀 계좌 명의로 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로 앱에서 이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은 금방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상세 기본 증명서, 상세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요. 기본 증명서 상세본은 자녀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오픈돼서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인증과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제 부모 신분증과 부모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정부24나 이제 전자문서 지갑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 알려드리면 앞에서 저희가 은행 계좌 개설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추가 준비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는데 도장. 네, 그래서 그냥 은행을 방문하실 때 증권사 계좌까지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은요 한 번에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꼭 메모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정 어떤 걸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상품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뭘로 할까요? 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두 가지가 과세 이연과 절세입니다. 네, 한번 표를 보실까요? 네, 원래 종합 매매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세가 15.4%가 발생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긴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요, 이 모든 세금들이 과세 이연이 됩니다. 즉 세금이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복리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연말정산 시에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수익을 얻어서 100만 원 이상을 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을 탈락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거는 장기자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55세 이후에 수령받는 걸 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금소득세 나중에 또 얼마나 발생되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5.5%에서 3.3%까지 아주 저율로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소득 없는데 어떤 절세 혜택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는요, 매년 납입한 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3.2%부터 16.5%까지 연말정산 시 환급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잖아요. 나중에 소득이 발생되고 취업을 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액공제 전환 특례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득세법 제118조의 3에 의하면 연금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실제로 취업할 때 또 연말정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큰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꼭 연금저축계좌로 개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좀 몰랐어요. 아이들이 취업하고 나서 필요시에 또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세액 공제 전환 특례 제도가 있다. 이런 점들까지 한번 저는 배워갑니다. 네네. 자, 그럼 이렇게 계좌까지 개설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관리,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냐 하는 질문이 좀 도드라질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아쉽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테슬라라 같은 이제 개별주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투자는요, 사실 성인들의 투자와 좀 달라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별주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ETF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ETF가 뭐야? 펀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ETF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 바구니를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테슬라,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미국에 있는 맥세븐 유명한 기업들을 한 주씩만 구매를 해도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조금씩 모아서 담아둔 바구니인 ETF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운용사에서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개별주보다는 변동성이 적고 조금 안전하기도 하고요. 수수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운용을 해야 되는 자녀들 계좌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ETF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우리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부모님께서 아이들 ETF 투자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야, 거의 뭐 커피 먹지 말고 자녀한테 투자해라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적당히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종류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은행 얘기했죠, 보험사 얘기했고요, 증권사 투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유가 있더라도 그러면 나라에서 받는 거는 은행과 보험사에 넣었다라고 치면 증권사 거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세금이 당연히 발생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이제 저축으로 많이 해요. 안정적인 상품으로. 네. 그러다 보니 사실 투자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특별 영웅돈, 우리가 뭐 세뱃돈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맞아요. 초등학교 간다 그러면 이제 입학 축하금 같은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부모가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증여세 한도인 2천만 원까지는 아무래도 주고 그래서 그걸로 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조부모님이나 친척 등의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발생하지 않고 그 돈으로 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돈으로 줄 수 있는 사실 부모님과 친척은 소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요. 부모가 자녀와 약정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매달 지급할게. 이렇게 약정을 해서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표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이만큼 돈은 없다. 근데 매달 20만 원씩 납입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9년 9개월간 20만 원씩 납입할게요 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요. 매달 이렇게 납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1년 차에만 9개월, 나머지 기간에는 20만 원씩 쭉 납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납입을 하면 표 아래와 같이 2,340만 원을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안 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2,340만 원까지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지금의 100만 원과 10년 뒤의 100만 원 같은 가치의 값어치일까요? 금액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그것을 할인을 해줍니다. 3%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인을 해봤더니 월 20만 원씩 납입을 하면 증여세 물지 않고 아이에게 2천만 원이 아니라 340만 원 더한 금액까지 낼 수 있구나라고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적립해서 납입해 주시면요, 증여세 내지 않고 아이들 앞으로 이제 투자 자산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나 증여계약서 그리고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그리고 아이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요. 네,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평가 명세서는요. 네. 요즘 세무사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네네. 유튜브에 국세청 어떻게 신고하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아. 블로그에도 사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시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블로그 통해서나 유튜브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고 이렇게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못 알려드리겠답니다. 유튜브랑 저는 찾아보시고.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네네. 네, 쉽게 돼 있으니까 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ETF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하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상품의 종류도 많고 뭐 나라별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방송을 위해서 저희 자녀를 케어해주고 있는 저희 자녀 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자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자녀의 증권 계좌는 성인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이제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자녀의 계좌에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상속의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뭔가 투자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도하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쭉 상향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선정을 하실 때는 지금 잘 나가는 기업보다는 지금까지 없었던 향후에 잘 될 수 있는 기업들,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좀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미국 S&P 500이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골드, 금이고요.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같은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걸 포트폴리오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스탠다드 푸어사에서 만든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을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이 자신이 죽고 나면은 자신의 재산의 90%를 이 미국의 S&P 500에 넣으라고 할 만큼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이랑 유사한데요.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술주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공격적으로 상향을 위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짠 거라고 하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좀 해칭의 의미로 해서 포트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많이 좀 떨어지고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사실 안전자산으로 넣어놨던 금이 효자로 이제 빨간불을 막 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제 어쨌든 금은 꾸준하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와 베트남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을 잘 하지 않는 분이 이 인도와 베트남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예외로 인도와 베트남만큼은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는 2030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동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도와 베트남 포트에 넣었어요.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인도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애플도 인도로 중국 대신에 이제 인도로 많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성을 보고 인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네. 인니 시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S&P, 나스닥 그리고 금 요즘 금 가격 진짜 많이 오르잖아요. 네. 저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슬프기는 한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도나 베트남까지 추가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알찬 구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인데 이게 한 번에 사두고 묵혀두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면은 좀 수시로 조금씩 담아두는 게 좋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효과가 발생되는데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투자하는데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지고 낮을 때는 많이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비싸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낮으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기적으로 내가 쌀 때도 비쌀 때도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동성에 내가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증권사마다 이렇게 자동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매일매일 살 수도 있고요. 매주, 매월로도 살 수 있으니까요. 각 가정의 방법에 맞게 이제 꾸준히 모아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은 부모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전문가가 생각하시기에 자녀 교육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거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 네,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이유가 2026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도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나올 정도로 정부에서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경제 교육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걸 하고 있으시냐면요. 자기조절 능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건을 살 때 이거에 대해서 다 사주지 않고 참을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을 포함해서 이제 경제 동화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실생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그런 공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용돈교육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요즘은 어린이로 발행되고 있는 경제신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관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앱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용돈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어플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모 어플의 경우에는 이 자녀가 모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함께 활용해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경제 교육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질문 혹시 예, 아니요로 딱 하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세뱃돈도 증여의 대상인가요? 예, 아니요. 세뱃돈은 증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네, 세뱃돈은 증여의 대상이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진짜 많이 질문을 받으세요.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용돈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뭐 몇만 원, 수만 원 단어들은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내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들 인사가 이렇게 어색하지?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